판결문에는 때때로 법원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문장들이 남는다. 의심이 드는데도 의심되기도 한다. 의심도 드는 2002년 대법원은 한강간 살인사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판결문 곳곳에 새겨 넣었다. 확신이 아니라 의심, 단정이 아니라 가능성. 법원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쟁점은 단순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그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한 일인지를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가? 그러나 이 단순한 질문 앞에서 재판부는 오래 머물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2002년 3월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살해한 뒤 강간했다. 범행은 극도로 잔혹했다. 피해자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고 전신에는 유혈이 낭자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평범한 인간이라면 가질 최소한의 자제력조차 찾아볼 수 없는 범행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법원은 또 다른 질문과 마주했다. 너무 비정상적이었기에 오히려 정상이 아니었던 것은 아닌가.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학력에 어릴 때부터 지능이 낮고 발음이 어눌하여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왔다. 2살 때 아버지를 잃고 19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동네 불량배들과 어울려 술과 약물에 빠져 살았다. 가족들은 그가 대를 이어야 한다며 서둘러 농아자 여성과 결혼시켰고 결혼 몇 달 만에 가정불화로 별거에 이르렀다. 그리고 범행 직전 피고인은 혼자 소주 5병을 마셨다.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역시 예사롭지 않았다. 자신의 옷과 바지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동네를 헤매다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술 먹다가 집단구타 당했다고 둘러댔다. 그리고는 무릎 찰과상 때문에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갔다. 자신의 이름과 보호자 연락처를 순순히 밝혔다.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었을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질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심신장애 상태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전후 행동을 종합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의심이 있었다면 그 의심을 확인했어야 했다.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면 그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했어야 했다.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 않은 채 단지 주치 정도만을 따져보고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 판결이 남긴 질문은 명확하다. 법은 의심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없지만 의심을 외면한 채 판단을 내려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가? 피고인의 이름은 판결문 곳곳에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구급활동일지와 진료기록에 적힌 이름이 실제와 달랐던 이유는 피고인의 발음이 어눌했기 때문이다. 병원 직원은 피고인이 말한 이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이것은 사소한 기록상의 오류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평생 살아온 방식을 보여주는 단서였다. 1974년 11월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금곡면의 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3번째 맞이한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지만 피고인이 2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생모 역시 피고인이 19이 되던 해에 사망했다. 그 사이 피고인은 주로 외할머니 집에서 자랐다. 친누이와 함께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동네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술과 약물을 접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성적은 최하위권이었다. 지능지수가 낮았고 발음이 어눌했다. 어릴 때부터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다.
17살이 되던 1991년 7월 피고인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다. 공장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2001년 피고인의 가족들은 결정을 내렸다. 유일한 아들인 피고인이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피고인의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가족들은 농아자인 여성을 배필로 정했다. 같은 해 5월 13일 피고인은 결혼했다. 고향으로 내려가 신혼살림을 차렸다. 비닐하우스 일을 하며 생활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언어 소통 문제가 있었고 경제적 여건도 어려웠다. 피고인에게는 나쁜 술버릇과 급한 성격이 있었다. 가정 불화가 잦았다.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피고인은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아내와는 별거했다. 친누나 집에서 기거하며 봉제 공장 공원으로 일했다. 누나는 여전히 세상 물정의 어두운 동생을 보살폈다. 2002년 3월 9일 토요일이었다. 피고인은 퇴근 후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계속 마셨다. 소주 5병 정도를 마셨고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심한 성적 충동에 사로잡혔다. 길 가는 아무 여자나 만나면 강간이라도 해볼 작정으로 밤길을 헤맸다. 무작정 돌아다녔다. 다음 날인 3월 10일 새벽 4시경이었다. 피고인은 혼자 귀가 중이던 여성을 발견했다. 약 100m 정도를 뒤따라갔다. 주택가 골목길 어귀에 다다랐을 때 주변에 인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범행 장소는 외진 곳이 아니었다. 주택가와 상가 한가운데의 골목길이었다. 타인의 주택 대문 앞이었다. 어둡기는 했지만 주민들이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였다. 왕래하는 사람들이 목격할 가능성도 있는 곳이었다. 피고인은 근 15분간 범행을 이어갔다. 자신도 옷을 다 벗었다. 범행을 마친 뒤 피고인은 현장을 빠져나와 인근 동네를 헤맸다. 새벽 4시 40분경 지나가던 이용훈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을 발견했다. 피고인의 옷과 바지, 신발이 피투성이었다. 이용훈이 연유를 물었다. 피고인은 술을 먹다가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대답했다. 피고인은 강간 과정에서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 통증이 있었다. 자신의 휴대폰으로 119 구급대에 전화를 걸었다. 새벽 4시 55분경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명과 보호자 연락처를 순순히 진술했다. 사실대로 말했다. 다만 발음 때문에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을 뿐이었다. 구급 활동 일지와 진료 기록, 휴대폰 통화 기록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 남았다. 경찰은 이용훈의 제보를 단서로 추적을 시작했다. 범행 하루 만에 피고인은 검거되었다. 범행을 은폐하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도주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항소 이유서에는 2가지 주장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술이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것. 다른 하나는 지능이었다. 범행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지능이 저하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 측은 한 가지 사실을 추가로 제출했다. 2001년 7월 14일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기록이었다. 원심 재판부 앞에는 2개의 길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 정신 감정을 실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길. 다른 하나는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 판단하는 것. 범행의 경위와 방법, 전후 행동을 종합해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다고 결론 짓는 길. 원심은 후자를 선택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행동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원심이 본 것은 범행의 계획성이었다.
피해자를 100m 뒤따라간 것,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한 것. 이것은 어느 정도의 판단 능력을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보였다. 또한 원심이 주목한 것은 범행 후의 행적이었다. 119에 전화를 걸고 병원에 간 것,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힌 것. 이 역시 최소한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해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범행의 전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았을 때 원심이 보지 못한 다른 측면들이 있었다. 우선 범행의 동기였다. 길 가는 아무 여자나 만나면 강간이라도 해볼 작정이라는 진술. 이것은 특별한 계획이 아니라 극도로 단순하고 무모한 충동에 가까웠다. 범행의 방식도 그러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수히 때리고 짓밟아 얼굴조차 분간할 수 없게 만들고 전신이 유혈로 뒤덮인 상태에서도 성욕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이어간 것. 평범한 인간이라면 가질 최소한의 자기 통제력도 찾아볼 수 없는 행태였다. 범행 장소의 선택 역시 의문이었다. 주택가 한가운데 타인의 대문 앞에서 15분간 옷을 벗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언제든 발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과연 일말의 이성적 사리분별력이 있었다면 가능한 선택이었을까? 그리고 범행 후의 행동. 원심은 이것을 의사결정 능력의 증거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정반대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동네를 헤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119를 부르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순순히 밝힌 것. 이것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통상 취할 행동과는 달랐다. 오히려 이것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장 배경이 더해졌다. 2살의 아버지를 잃고 19의 어머니를 잃은 것.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불량배들과 어울린 것. 초등학교 최하위 성적, 낮은 지능지수, 어눌한 발음. 어릴 때부터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온 것. 그리고 정신지체 1급 장애인 등록 기록. 원심이 본 것은 행동의 외형이었다. 뒤따라가고 범행을 저지르고 병원에 간 일련의 행위들. 대법원이 본 것은 행동의 의미였다. 그 행위들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의 선택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판단 능력의 결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같은 사실관계 앞에서 2가지 해석이 가능했다. 하나는 피고인이 최소한의 판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해석. 다른 하나는 피고인의 행동이 너무 비정상적이었기에 오히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해석. 원심은 전자를 선택했다. 그러나 후자의 가능성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이 지적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다. 의심이 있었다면 그 의심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전문가의 감정 없이 주치 정도만으로 판단을 내린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선택되지 않은 길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채 내린 결론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판단이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는 2가지였다. 심리미진, 그리고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확인해야 할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판단을 내렸다는 것. 법리오해란 법의 원리를 잘못 이해했다는 뜻이다. 심신장애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원심은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고 어떤 기준을 잘못 적용했는가?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이 조문이 묻는 것은 명확하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구별할 수 있었는가? 그 구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었는가? 능력이 완전히 없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능력이 미약했다면 형을 감경한다. 법은 이 능력의 유무와 정도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한다. 그런데 이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범행 현장에서 직접 측정할 수도 없다. 사후에 범행의 외형만 보고 추론해야 한다. 원심이 본 것은 피고인의 행위였다. 피해자를 뒤따라간 것,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 이러한 행위들이 일정한 판단력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본 것은 그 행위의 맥락이었다. 피고인의 성장 배경을 보면 2살에 부친을 잃고 19에 모친을 잃은 불우한 환경이 있었다. 초등학교 최하위 성적, 낮은 지능지수, 어눌한 발음, 평생 바보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삶, 그리고 정신지체 1급 장애 등록 기록. 피고인의 가정 환경을 보면 지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농아자 여성과 서둘러 결혼시켰고 몇 달 만에 가정 불화로 별거에 이른 상황이 있었다. 누나가 여전히 세상 물정의 어두운 동생을 보살펴야 했다는 사실. 피고인의 사회 경력을 보면 공장을 전전하며 단순 노동에 종사했던 이력,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 없이 살아온 삶. 이 모든 정황은 피고인의 지능 정도와 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 범행 당시의 음주 정도가 더해졌다. 소주 5병을 혼자 마신 만취 상태. 원심은 이것을 단순히 주치로만 보았지만 만취 상태가 이미 저하된 판단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별개의 문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있었다. 길 가는 아무 여자나 만나면 강간이라도 해볼 작정. 특별한 계획 없이 극히 단순하고 무모하게 이루어진 범행.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수히 때리고 짓밟아 얼굴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들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 평범한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 통제력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과정. 주택가 한가운데 언제든 발각될 수 있는 장소에서 15분간 범행을 이어간 것. 일말의 이성적 사리분별력이 있었는지 의심되는 선택. 그리고 범행 후 피투성이가 된 채 동네를 헤매고 스스로 119를 부르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순순히 밝힌 행동.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통상 취하는 은폐 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 이것은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일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법원은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며 이렇게 판단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수법, 범행의 전후 과정에서 보인 태도, 범행 당시 음주 정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장 배경, 학력, 가정환경, 사회 경력 등을 통하여 추단되는 피고인의 지능 정도와 인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자기 통제력이나 판단력,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어떤 심신장애의 상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의심. 확신이 아니라 의심. 그러나 법은 이 의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피고인 측에서 명확히 주장했기 때문이다.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는 것뿐 아니라 범행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지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정신지체 1급 장애인 등록 기록까지 제출하며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었고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가 있다면 법원은 그 의심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어떻게 확인하는가?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정시키는 방법으로. 정신감정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과학적 의학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다. 지능검사, 심리검사, 정신과적 면담 등을 통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 그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전문가가 판단한다. 대법원이 요구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어떤 장애가 없었는지를 확실히 가려보라고. 자신이 하는 행위의 옳고 그름과 사리를 변별하고 그 변별에 따라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실히 가려보아야 하였을 터라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단지 주치 정도만을 따져본 다음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했다. 이것이 심리미진이었다. 그리고 원심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심신장애 여부는 단순히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지능, 성장 배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전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이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법리오해였다. 대법원의 결론은 명확했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환송의 의미는 분명했다.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라. 의심을 외면하지 말고 그 의심의 실체를 밝혀라.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책임을 판단하라. 법은 의심만으로 사람을 처벌하지 않지만 의심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처벌할 수도 없다.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의심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그 의심을 확인하는 과정이 생략되었을 때 판결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이 판결이 남긴 것은 확신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피고인에게 정말 판단 능력이 있었는가? 아니면 없었는가? 대법원은 그 답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원심이 답을 내리기에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을 뿐이다. 의심이 있다면 확인하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면 검토하라. 전문가의 눈으로 다시 보라. 법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처벌받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구별에 따라 행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능력이 없었다면 책임도 없다. 능력이 미약했다면 책임도 그만큼 줄어든다. 그렇다면 법원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범행이 얼마나 끔찍했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그 끔찍함을 이해할 능력이 있었는가였다. 2002년 대법원은 바로 그 순서를 지키라고 말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전에 먼저 의심을 확인하라고.